안녕하세요. 우리 헌법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헌법 수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지식이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귀한 지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과서 63쪽입니다. 63쪽인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그 국가에 3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국민, 영토, 주권이다. 이게 세 개를 보통 말하잖아요. 보통 이제 영토를 말하게 되고 국민을 말하고 주권을 보통 이제 국가의 3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것을 우리가 하나씩 쪼개서 이제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헌법도요. 이제 1조에서 이 주권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제 조문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번 띄워주셔도 좋아요. 그 조문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국가 형태를 말하고 있고 2항을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1조에서 이제 주권 문제와 국가 형태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국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이제 2조에서 말하고 있을 거예요. 2조를 한번 띄워주세요.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말하고 있죠. 2항을 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 보호 조항이 헌법에 들어와 있죠. 즉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제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국적이 없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 해외 동포가 되겠죠. 재외 국민은 넓게 봐서 해외 동포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위에 국민 조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토 조항이 3조예요. 3조까지만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란다. 그러니까 뭐 조문이 길지 않죠. 그러니까 3조는 영토, 2조는 국민, 1조는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주권을 이제 헌법이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몇 조가 더 언급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조 조문은 필요 없고요. 교과서 63조를 보면 이제 63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봤죠. 1조이라고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어요.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그랬으니까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다. 즉 국호로 할 수 있죠. 국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호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공화국이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공화국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화국의 반대말은 군주국입니다. 군주국.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군주 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조선 왕조의 뭐 누구를 이 후손을 뭐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우린 헌법에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공화국이라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민주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공화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면 민주공화국. 공화국으로부터는 군주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 수식어가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주란 말은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민주는 요것과 좀 다른 것은 뭔가 하면요, 주권이 국민 전체에게 있지 않고 국민 중에서 일부 계층에만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뭐라는 거면 이 민주는요 국민 주권을 말하고 있거든요. 국민 주권.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거와 대립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인민 주권이 있습니다. 인민 주권. 이건 뭔가 하면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인민은 뭔가 하면 전체 국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또는 군인 이런 사람들을 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개념상으로는 노동자, 농민들을 보통 얘기를 해요. 북한은 뭘 보면 주권은 인민에게 있는데 인민들은 뭐냐? 노동자, 농민, 군인 이렇게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뭐가 다르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사결정권인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다. 그 전체 국민이란 말은 그가 가난하건 부자건 또 몸이 아프건 어떻든 간에 또 재벌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공산주의 계열은요,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노동자, 농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people, 영어 단어 people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요, 이걸 이제 인민이라고 많이 번역하거든요. 이걸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people은 보통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people을 인민으로 번역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어떤 용어를 쭉 보시다 보면 인민이라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필요 없이 국민이라고 해도 되는 그 부분에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인민이란 말은 노동자, 농민, 전체 국민 중에서 노동자, 농민만을 말할 때 인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건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을 왜 잠깐만 그러면 인민을 말할 때 노동자, 농민을 국한하느냐 이런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런 혁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한 5%의 가진 자가 있잖아요. 그 없는 사람이 9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가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 없는 95%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 주체가 되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일단 보면 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95%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돈 없는 근로자라든지 노동자라든지 농민이 거기에 속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국가가 바람직하다. 그러한 사회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20대, 30대였다. 저도 20대, 30대였다 그러면 이런 말에 혹할 수가 있거든요.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든다. 피지배 계급인 95%가 지금 5%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네들을 갖다가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사회주의 운동이고 사회주의 혁명이고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일단 슬로건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냐 뜻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가 어렵죠.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면서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습니까?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부자들을 억제해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상속제도를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990년에 소련이 문을 닫았어요. 즉 80년 동안 해본 다음에 도저히 이 체제를 인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내서 이미 끝난 사상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금 형태를 보십시오. 그게 노동자 농민의 나라가 맞습니까? 김정은 1인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백두혈통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가 무슨 노동자 농민의 나라입니까? 아니거든요. 이후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나라를 보면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거를 그렇게 하자라고 떠드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는요. 평등한 나라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노동자 농민의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 보면 물론 그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자녀들이 돈을 많이 쓰는 일부 계층이 있어요. 그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건 나라란 말이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따라서 이 노동자 농민이라고 하는 인민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계급 개념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도 자신들이 뭐라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의 국호가 있잖아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만나보시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조선이란 말은 우리가 뭐 다툴 필요 없죠.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본인들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우리 정치 용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또 가장 좋아하는 민주란 말이 나오면 늘 정당하다 이런 뉘앙스를 준단 말이죠. 근데 북한이 민주주의냐 이 뜻입니다. 북한은 이 민주주의가 되려면요. 이거는 이 복수정당제가 꼭 필요합니다. 정당이 여러 개가 반드시 존재해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 공산주의의 특성은요. 복수정당이 아니라 노동당 또는 공산당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여러분 중국도 보세요. 중국 공산당 하나밖에 없죠.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다 독재이거나 어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요. 적어도 정당이 2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죠. 명백하게 복수정당이 아니라 단수정당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인민의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화국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공화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주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화국입니까? 이건 왕조예요, 왕조. 왕조 국가입니다.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김일성이가 김정일에게 세습시키고 다시 또 세습을 시켰죠. 세습이라고 하는 세습은 어느 나라입니까? 다 군주 국가는 세습이에요. 반면에 공화국이 되려면요. 이것은 선거에 의해서 경쟁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은 선거 안 하잖아요. 세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썼지만 민주주의는 그 형태를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공화국이 아니라 또 왕조국가다, 군주국가다 이런 뜻이죠. 제가 지금도 뭐 제 책에 써 있지만 북한은 일종의 세습 왕조국가이지 공화국이 아니다 이런 게 제가 책에다 밝힌 바가 있는데 요새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북한에서 상당히 미워하잖아요. 또 김국성 선생님도 이제 미워할 텐데 그 가운데 제가 껴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제 책도 이제 보게 되면 김학성도 이게 보니까 북한을 갖다가 매우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북한은 소위 그네들 최고 존엄을 비판한 것을 가장 싫어하죠. 금기시하는데 여하튼 뭐 그건 이미 제가 예전에 책에다 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도 아닌 것이고 공화국도 아닌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이 국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은요, 이제 대한민국이란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데, 국적의 취득은 이제 나라별로 좀 달라요. 다른데, 우리나라는 출생지주의를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책이 65쪽인데, 출생에 의한 선천적 취득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 또는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보통 혈통주의란 말로 써요. 출생에 의해서 국적이 취득되는 것을 다른 말로 혈통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가 혈통주의고 대한민국, 일본 모두가 다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죠. 반면에 출생지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부모가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의 국적을 줍니다. 그걸 출생지주의라고 하죠.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대충 어떤 나라인가면요. 이민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대부분 다 출생지주의입니다. 이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민족,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된 나라들이 대부분 출생지주의를 많이 취합니다. 여러 나라는 뭐 알 필요 없고 미국이 대표적인 출생지주의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출생지주의가 없느냐? 대한민국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이런 겁니다. 부모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혈통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아기가 발견됐는데 버려진 기아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한국산임에 틀림없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나 엄마를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요. 부모를 알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버려진 아이라면 그 아이에게는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그 아기가 뭐 서양에 갔건 또는 뭐 아프리카에 갔건 또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건 간에 따지지 않고 우리 국적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정신 차려드리면 대학 강의 듣는 것 같다는데 좀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청교도 신학교에 맞는 대학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잘 공부를 해놓으세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대한민국 이제 이 부부가 미국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교환 교수를 갔다가 애를 낳는다지 또는 뭐 이 주재원으로 상사 주재원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애를 출산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자녀는요 2개의 국적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국적법에 따른다면 대한민국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동시에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출생지주의에 의해서 미국 국적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미국에서 출생된 자녀는요
18세가 될 때까지는 20세인가요? 그 될 때까지는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중 국적자. 그건 뭐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수 국적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통주의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모 양계 혈통이다. 그래서 부 또는 모가 한국 사람이면 자녀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면 부모를 알지 못하는데 한국서 버려지면 국적이다. 이게 버려지면 국적이다가 아니라 한국에서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는데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 뜻이죠. 그럴 때는 우리 국적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요, 아버지의 국적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야만 우리 국적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형평의 남녀 평등에 어긋나죠. 따라서 한국 남자와 필리핀 여자가 결혼했다. 그럴 때에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자녀는 모두 한국 국적을 가져요. 근데 이런 경우요,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남편이 이 베트남 남자다. 그 베트남 남자의 한국 여성이다.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어떨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 국적을 안 줬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 불공평하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 여성들에게는 그 여성의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평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바꿨어요. 부 또는 모가 한국 사람이면 그 자녀들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이런 건 있어요. 한국인 여성과 이제 이 말레이시아 사람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때 그 자녀들은 다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아버지가 뭐 무하마드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시작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 자녀들이 그러면 한국 국적을 가졌는데 걔가 무하마드 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 어머니의 본과 성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랬을 경우에 우리 법은요, 그럴 경우에 원한다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남편이면 뭐 무하마드 모르고 나가면 그 아들도 무하마드로 해도 상관없고,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무하마드로 시작하면 놀림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엄마의 본과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적은 취득이에요. 근데 이건 말고도 이제 출생이란 사실 말고도 결혼에 의해서도 우리 국적을 이제 가질 수 있고 하는데 그건 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적 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요, 그때는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국적 선택. 이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됐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재원의 자녀가 미국서 태어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국적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20세가 되면요,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2살 되기 전까지는 되기 전에는 내가 미국 국적을 가질 건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가질 건지를 선택하게 하도록 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세가 넘었을 때 복수 국적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복수 국적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그 예외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민 가지 않고 외국에 이제 그 체류하러 갔다가 태어났는데 그
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들인 경우는요 어떤 제한이 있는가 하면 국적을 선택할 때는요 현역이나 보충력으로 복무를 마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군 복무를 마쳐야 돼요. 마쳐야만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여성인 경우에는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성인 경우에는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인 경우에는 병역을 마쳐야만 그때부터 마치거나 면제가 될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당하게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중 국적을 뭐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좀 말을 아낍니다. 말을 아끼는데 이제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중 국적자가 있는데 뭐 이중 국적자를 이런 경우죠. 정확히 말하면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 모양은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국적은 미국 국적자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주변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뭐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선택인데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중 국적을 한번 인정하자는 거예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인정하자. 근데 그런 것은요. 이중 국적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상당수의 나라들은요.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국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에 충성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중 국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중 국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영토 영해가 있는데요. 이제 책의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먼저 이 정확히는 이제 영역인데 영역에는 영토, 영해, 영공이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옆에 영자가 있단 말이죠. 영토, 영해, 영공 이걸 합쳐서 영역이라고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토겠죠. 땅. 네. 영토를 확정하고 영해는 여기에 이렇게 딸려 있는 바다를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바다, 영해. 그다음에 영공은 이 영토와 영해를 수직 상승해서 이루어지는 공간. 이것부터 영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속도서란 말은 부속, 딸렸다는 뜻입니다. 딸렸다. 네. 한반도에 딸려 있는 섬이다. 그런 뜻이죠. 딸린 섬. 영해는 12해리입니다. 12해리. 다만 이제 대한해협,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그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로 제한을 했습니다. 12해리가 되면 서로 이제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헌법 3조가 한반도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했다라는 말에 그 담긴 뜻이 뭐겠냐?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요.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정통국가임을 선언한 것이에요. 한반도 내에서. 자,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한반도 아닙니까?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가 누구냐? 대한민국이다. 이거를 헌법 3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토조항은 한반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말은 대한민국은 한반도 이외의 다른 땅에 대해서는 영토 회복이나 영토 확장에 의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정광 목사님은 이제 뭐 농반 진반으로 우리가 근데 이 자유통일을 한 다음에 동북 삼성에 있는 것도 뭐 우리가 좀 회복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목사님이 하시니까 뭐 우린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 냉정히 따지면 그건 중국을 매우 자극하는 말입니다. 중국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 대왕 뭐 이런 이제 고구려 시대 옛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토를 우리가 회복하자는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행 헌법에 따른다면요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했거든요. 그 말은 과거에 고구려가 갖고 있던 만주에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 그런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옳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토조항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선포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헌법의 통일조항은요. 주권적 권력의 회복을 명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헌법 4조를 보면 통일조항이 나와요. 통일조항이 나오는데 통일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통일조항의 의미가 뭐겠는가? 그것은 대한민국 이 38도 이북도 대한민국 영토거든요. 영토인데 이게 지금 북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주권을 행사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통일조항은 3조의 정신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통일하라고 하는 책무조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것입니다. 국가가 이것은 하나의 의무다. 또 책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가 이걸 책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3년 내에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요. 통일조항은요. 통일 전 통일 후에도 유지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런 학자들이 있었어요. 헌법 교수 중에서 지금 38도 이북은 북한이 사실상 유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조항은 헌법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요. 뭐 그런 거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절대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좀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왜냐면요. 통일 전에 지금 이제 북한이 38도 이북을 다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남한이 여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헌법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해놨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북한이 이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은 38도 이남만 대한민국 영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38도 이북의 땅은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8도 이북의 땅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요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이제 망했어요. 북한이 이제 여기 쫄딱 망했을 경우에 여기가 이제 진공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중국이 여기를 들어와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야 대한민국은 요 한반 38도 이남만이 대한민국 영토 아니냐. 따라서 여기는 니네가 관여할 바가 못 된다. 라고 한다면 불필요하게 중국과 이 갈등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말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또 통일이 됐단 말이죠.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영토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 그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제가 밝혀드리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의 68쪽 보면 이제 독도 문제를 제가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 지금 독도에 대해서는요 일본 사람들이 아주 참 집요하게 자기네 땅이라고 떠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이 독도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재 일본이 외국을 상대로 많은 선전을 하는데 그 선전에 다른 외국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의 말을 들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땅을 강제 점거하고 있다라고 믿도록 일본 사람들이 각종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일본 학생들이 이제 한 20년 동안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면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왜 일본 사람들이 교묘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외무부 홈페이지에다가 뭐라 되어 있냐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거짓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울릉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조선의 영토였던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요, 일본 사람들은 1905년 러일 전쟁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일본의 각종의 문서나 지도를 보면요, 독도가 한국 영토란 사실을 밝힌 지도가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주 꼼꼼합니다. 그래서 문서 하나하나 만들 때 대략 만들지 않아요. 우리도 물론 그런 성품이 있지만은 일본은 아주 꼼꼼합니다. 제가 일본 교수들하고 교류도 많이 해보고 또 1년간 독일사 같이 이제 교환 교수도 해봤지만, 일본 교수들을 보니까 이 작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록을 잘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다. 또 일본의 특성이 이렇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었는데요. 그건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일본에 보면 책에다 써놨죠. 1854년 에도 막부의 지도. 에도 막부니까 이게 에도가 지금의 도쿄입니다. 도쿄가 이 막부 시절에 이 공식 지도를 만들어냈거든요. 1854년인데 거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이제 이 일본의 영토와 한국의 영토가 있을 텐데 울릉도 독도가 한국 영토다 이렇게 분명히 일본 지도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 한 20년 지나서 1876년에 대일본 전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 큰 종이에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를 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대일본 전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1876년에 보면 일본 영토가 쭉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독도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 땅이라면 일본 이 지도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언급을 해야 될 터인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1854년에 나와 있는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라고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었고, 그 다음에 1876년에 대일본 전도,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스타일을 따라가지고 대한민국 전도 이런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독도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877년에는 지금은 내각인데 내각에서 이제 지금의 이제 행안부 같은 내무부에다가 지시를 내리는데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그 지시문을 내립니다. 그 지령문이 지금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이게 그 문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은 왜 자꾸만 우기냐 말이죠. 이거 참 우리가 좀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죠? 미치고 팔쪽 뛰는 노릇이 될 터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또 근거를 듭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참 문제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뭔가면 1952년도에 일본하고 연합국이 맺은 조약입니다. 강화 조약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졌지 않습니까? 졌으니까 이제 진 다음에 각종의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정한 것이 52년에 일본과 연합국 48개가 맺은 조약이 소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에요. 근데 우리 연합국에 우리가 포함이 안 됐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자력으로 일본과 싸웠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국에 되지 못했습니다. 연합국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임시정부였었지 그 정식 정부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에 있었던 광복군이 그냥 광복군인이지 국가의 군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연합국의 지위를 받지 못했던 것이. 근데 여기서 연합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후에 일본 영토는 어디까지다 이걸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강화 조약에는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여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여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여기에 독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첫째 큰 게 제주도, 두 번째가 거문도, 세 번째가 울릉도예요. 가장 대표적인 섬 3개를 언급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섬이 3,000개가 되는데 3,000개를 다 언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여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 뭐라는가 하면 거기에 독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독도는 작으니까 안 쓴 건데 이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 독도는 반드시 거기다 언급을 해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도는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독도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독도가 없는 것을 보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짜증나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섬 3개만 언급한 건데 독도는 일본 사람들은 그건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독도가 누구 것이냐를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안 한 거 보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까지는 일본이 억제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을 때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이 의견 조율했습니다. 독도가 누구 땅이냐 말이지. 소명계를 줬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독도가 시네마현에 편입되어 있다는 문건을 낸 겁니다. 근데 이 무슨 문건인가 하면 이거죠.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요, 독도를 자기네 시네마현에 강제 불법으로 몰래 편입을 시켰어요. 그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그 당시 이제 러일 전쟁 당시에 우리가 일본에 지금 이제 아직 뭐 병합은 안 됐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힘이 빠져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시네마현에다가 편입시키는 불법을 비밀리에 조례로 했던 것이 이 기록을 냈습니다. 미국한테.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있으니까요. 그걸 기초로 된 일본의 각종의 교수들이 쓴 문헌이 있을까 하면 글이 그 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제대로 소명을 못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 6.25 전쟁 때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외부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미국에 있는 이 주미 대사관에 있는 그 한국의 외교관들이 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글을 안 낸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에도 우리 땅이 되어 있고, 일본은 이러이러한 그 지도에 보면 대한민국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이 스스로 밝힌 문건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구나 중요한 것은요, 1900년에 고종이 칙령으로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다라고 명시한 공문서가 있어요. 1900년에 고종이 내린 칙령이 있습니다. 그런 문건을 미국에 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러스크 나중에 국무장관도 되는 사람이지만, 이 러스크가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고 합니다. 그 러스크 서한을 한국에 보내요. 그러니까 이 서한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펄펄 뛰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에 유명한 평화선을 봅니다. 평화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보면 이제 이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울릉도고, 독도 아닙니까? 그럼 이제 12해를 따지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울릉도 주변에 여기가 12해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영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여기는 공해입니다. 공해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다가 평화선을 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 공해를 포함해서 이 전체에다가 피스라인, 평화선을 갖다가 선포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의 그 섬,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부산에서 가까운 대마도 섬까지 갔다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려고 했다가 만류하는 바람에 이게 독도를 포함한 이 평화선을 딱 걷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 해양 주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평화선을 걷버렸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뭐라는 거면 이 평화선은 해양법 위반이라고 그래요. 해양법 위반. 왜냐면 해양법에 의하면 요게 12해리까지가 대한민국 영해고, 여기에 또 우리 영토니까 여기에 12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공해인데 공해 지역을 자기네 해양 주권을 선언했으니까 해양법 위반이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1950년에 평화선을 선포할 때는요, 국제 해양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본 사람들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해양법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 해양 주권 선언은 무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여기 우리 공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이건 이제 주권 선언했지만 해양법 위반은 아닌 것이에요. 그 당시는 국제 해양법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였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선은 언제 그러면 파기됐느냐?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할 때 평화선을 폐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화선 선포가 없었으면요, 6.25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폐허가 됐죠. 또 미국이 일본에 손을 들어주는 그 가운데, 미국이 이제 일본이 원폭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일본이 불쌍한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은 자신들의 방위선에 있어서 일본은 포기할 수 없단 말이죠. 한국은 잠깐 포기한 적도 있었지만 일본은 이제 그런 강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선을 들어주는 가운데 일본이 독도에다가 막루라도 설치했더라면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라인은 독도를 지킨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킨 대표적인 대통령의 업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1965년도에 한일협정을 맺을 때 일본은요 끈질기게 또 요구를 합니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일본과 한일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독도 문제는 사법재판소에 넘길 수 없다라고 거절했죠. 독도를 사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합의 내용을 보면요, 한일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일본은 한국과 독도에 관한 관한한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면 이제 이 독도 문제를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려면 일본은 한국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줄 리가 없죠. 따라서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못 간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일본은 왜 교묘하게 선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외국 사람들은 일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겁니다. 한일 간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1905년도에 독도를 시네마현으로 비밀리에 편입시킨 거 그건 외국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이거 봐라. 1905년 조례에 의하면 독도는 시네마현에 편입돼 있다. 1905년이니까 가까운 얼마 안 되는 일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봐라. 거기에는 분쟁이라고 하는 독도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독도는 일본 땅으로 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미 국무장관이 됐던 러스크의 서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 보여주면요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 아랍 남미 뭐 북미 여기서 성장한 학생들은요 요 그것만 딱 보여주면요 독도는 일본 땅이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께 우리는 이제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가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동의 안 하면 못 가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뭐 대학생 뭐 이상이 됐을 때 대한민국 대학생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이 적당하게 거기에 대응을 못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1905년에 일본이 불법으로 러일 전쟁 때 비밀리에 조례로 강제 편입했다. 비밀리에. 그 다음에 1800년도에 일본 사람들의 지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관련돼서는 울릉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되어 있는 지도가 있고 또 자기네 그 지도를 보면 울릉도 독도가 언급이 없단 말이죠. 그런 명백한 증거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밝힌 문서들이 일본 그 도쿄 박물관에 소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일처리를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싹 내보이면요, 우리가 참 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 학생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매우 궁색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독도 문제를 시간 날 때 정확하게 머리에 입력을 해서 대응을 해야만 우리 말문이 막히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전교조에서 교육받은 학생들 때문에 저는 그걸 설마 했는데요. 꾸준히 학생들에게 뭐 잘못된 얘기를 주입시키니까 그 머릿속에 그것이 다 차여 있는 거예요. 뭐 6.25도 북한이 남한이 쳐들어갔다는 둥, 남한이 일으켰다는 둥, 또 뭐 우리가 남침을 유도했다는 둥,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면요, 백지 상태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하고 기술이 되면요, 나중에 참 이게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도 여러분이 기회가 될 때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에 무지한 전 세계인들에게 일본식의 홍보전을 펼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억지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일본 사람들은 이 영토에 대해서 얼마나 집념이 강한지 몰라요. 제가 그 북해도 대학에 잠시 이제 교환 교수로 있었는데요, 북해도가 그 홋카이도가 일본 가장 북쪽에 있는 큰 섬이거든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러시아에게 그 섬을 4개를 이제 뺏겼습니다. 전쟁에서 져가지고. 근데 그 섬을 계속 이제 반환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집념이 강한 거면요, 북해도 청사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 4개의 섬 돌려달라. 지금도 그 현수막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 현수막을 계속 붙여놔요. 그 다음에 그 4개의 섬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기회만 있을 때마다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병원 같은 경우도 가서 치료해주고, 의사들도 가고 의료진이 갑니다. 가서 그 4개의 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달래주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만일 언젠가 그 4개의 섬이 일본이냐 러시아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만일에 그러면 주민투표를 결정합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일본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집요하게 영토 문제를 갖다가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물론 그 땅은 일본 땅이었죠. 일본 땅이었는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러시아로 넘겼지만, 그러나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철저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북해도 그 도청사에 현수막이 지금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걸어놓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건 뭐 일본 사람의 문제지만, 우리가 독도 문제는 우리가 뭐 독도는 우리 땅, 뭐 노래만 부른다든지 애국심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일본 사람들에게도 잘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 그 동서가 일본 사람입니다. 우리 박건사 이제 이 언니가 일본 사람과 결혼했어요. 지금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은 참 개인적으로 만나면 훌륭하고 이제 좋은 분인데, 국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돌변하는 거죠. 서로 돌변하죠. 그럴 때 제가 독도 문제만 나오면 제가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구무원이다 뜻입니다. 논리가 안 맞으니까. 예.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면요, 북한의 법적지위가 나옵니다. 북한의 법적주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딸린 섬, 부속 도서다, 이렇게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8도 이북에 있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 실체가 뭐냐? 이거는요,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불법 단체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영토가 여기까지인데 이쪽 부분을 갖다가 강제 점령하고 있는, 점거하고 있는 불법 단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의 대부분과 헌법재판소 입장인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꼭 오늘 기억해 두실 것은요. 이제 북한은 잘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북한은 불법단체임에 틀림없습니다. 불법단체. 그런데 통일을 향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동반자의 지위가 있다. 동반자. 두 개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걸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고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옵니다. 판례가. 여러분 그 책에 71쪽 그 중간 하단을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실체에 관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동반자란 말을 하고 있죠.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반국가단체, 불법단체죠. 의 지위와 동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국가단체, 불법단체죠. 따라서 이거를 규율하는 법이 뭡니까? 이 국가보안법이에요. 그 다음에 동반자를 규율하는 것이 뭐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협력에 관한 법률. 여러분 가끔 보면 북한에 뭐 의료기기를 보내준다. 식량을 보내준다. 그럴 때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어디에 근거하느냐? 바로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남북 교류 협력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교류 협력을 해보자. 이런 동반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법이 서로 우리가 양립하고 있는데 충돌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양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좌파에서는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북한을 동반자의 지위로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과거에는 무조건 무조건 불법 집단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요. 지금 이제 87년 헌법에서 통일 조항을 이제 신설했고, 그 다음에 1989년, 90년에 소련이 이제 무너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여러분 유엔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국가라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가. 그래서 북한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91년도 말에는 남북 사이에 그 화해와 교류에 관한 법률이 합의서가 채택되죠. 저희 말해서 남북 합의서예요. 합의서에 근거해서 이제 법률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북한을 불법 단체로만 보기에는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불법 단체이지만 동시에 통일을 향해서 함께 노력해가는 동반자의 지위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북한의 관계가 70년 전과는 좀 많이 바뀌지 않았는가. 이런 시각들이 많이 이제 등장한 것이죠. 그렇게 봐야만 헌법 4조의 통일 조항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주민은요, 북한 주민의 국적을 보면 북한 주민은 첫째 북한의
공민권 지위를 갖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자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법적 지위도 이중적 지위지만 북한 주민도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북한이란 인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제 주민이 남쪽으로 이렇게 귀순을 해오지 않습니까?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요, 귀순 의사만 밝히면 그를 받아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 전에 어부가 내려왔는데 강제 북송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된 사람을 다른 데 추방시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될 것이다. 책임자를 반드시 우리가 처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이제 이 북한의 법적 지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는 반국가단체이면서 동반자다, 이중적 지위다. 이건 우리가 허용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그 다른 나라가 북한을 뭐로 봅니까? 국가로 인정합니다. 국가로.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북한이 유엔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우리나라 그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합의서가 있는데 남북 합의서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요, 북한을 유엔에 가입됐어요. 따라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물론 북한과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수교한 나라들은요, 북한을 국가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별개로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입장은요, 우리만의 입장도 아니고 과거에 선례가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그랬어요. 과거 동독과 서독이 서로 기본조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럴 때에도 서독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다른 나라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로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독과 동독은 일종의 특수관계인 것이지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본따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고, 유엔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이 원문을 제가 좀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책에는 써놨는데 지금 뭐 좀 강의하기 좀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양대학의 이영희 교수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아주 뭐 혼란에 빠진 적이 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한반도 아닙니까? 한반도. 48년 12월 달에요. 유엔은 무슨 말을 하냐면, 대한민국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ROK.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ROK 대한민국은요. 남한만의 유일한 정부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에 가서 그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다. 그러한 입장이 지금까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간단한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제 이걸 슬쩍 틀었냐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 요 남한 38도 이남의 요 지역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유엔이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건 엉터리죠. 예. 이건 그 자체로 엉터리예요. 자,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바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대한민국에는 이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자칭 국가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있는데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그렇죠? DPRK라고 하는 스스로 국가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 그다음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ROK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한반도 전체에서는 두 개의 정치 집단들이 대립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 합법 정부다. 이렇게 해야 해석이 맞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아니 이 대한민국이 이 남한 38도 이남에서만 유일 합법 정부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이 남한에 무슨 다른 정부가 또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유일 합법 정부란 말은 한반도 내에서의 유일 합법 정부라고 얘기를 해야만 국어학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영어 표현을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오욕한 것은 논외로 하고 말 자체가 한반도 내에서 유일 합법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논리가 맞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 합법 정부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 자체가 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은 남한 내에서의 대한민국 이외에 또 다른 뭐 정부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거기는 그런 말을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유엔 총회 결의를 봐도 분명히 그게 돼 있어요. 유엔 총회를 보면 in 코리아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 정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위에 문장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That part of Korea 한국의 그 지역 이게 뭔가면 코리아의 in that part 요 부분에서 선거로 만들어진 요 지역에서 선거로 만들어진 정부가 in 코리아 한반도 전체의 합법 정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in 코리아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that part of 코리아를 이 유엔 이 총회 결의는요 두 단어를 좀 구별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유가 되시면 한번 그 73쪽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영어 문장이. 그래서 우리가 뒷장 보시면요. 이 리 교수가 이 사람은 이영인데 리영이라는 말을 주로 썼죠. 자꾸 하셨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잘못된 논리를 펴서 국민과 매스컴 전체를 갖다가 지금 이제 혼란에 빠뜨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할 리도 없고 훌륭하지도 않고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아주 학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엔 총회에 12월 달에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 때 북한이 이 남한을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냐? 북한을 침략자로 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을 불법 집단이 공격을 해왔다 이런 뜻이죠. 또 하나는요. 이제 이 남한 대표가
국제사회의 그 대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요, 소련이라든지 동구 공산권의 여러 나라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한반도에는 나라가 또 있는데, 북한도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를 대표하느냐. 그렇게 이의를 많이 제기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이 문건을 휴대를 했습니다. 휴대를 하면서 제시를 한 거예요. 야, 봐라. 이 유엔총회 결의 아니냐.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 유일 합법 정부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이 대표단으로 대한민국만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주장들을 다 물리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제가 책에다가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노스코리아입니다. 이게 방송이 잠깐 중단됐네. 대한민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그러나 북한은 지금은 뭐 DPRK를 뭐라 그랬냐면 북쪽의 코리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국제사회에서 했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냐 아니면 노스 코리아냐 이렇게 양자를 나눠서 봤던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끝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 10분이 아니라 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